있잖아요. 보통 인터넷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구름이네요. 왜 구름으로 표현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신 적 있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 클라우드라는 단어 쓸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사실 인터넷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터넷을 1990년대부터 네트워크 설계 도면 한번 보신 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인터넷에 나타날 때 구름 그림을 사용하는 방향이 있어서 왜 구름을 인터넷에 표현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컴퓨터에 RJ45를 꽂혀서 처음으로 나가는 장비가 뭐예요? 보통 여기를 아웃있는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 스위치가 학교에 있는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학교에 있는 라우터와 방화벽 장비가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 라우터가 있겠죠? 통신사 라우터 연결되고, 그리고 통신사 안에 굉장히 많은 라우터 간에 어떻게 들어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구름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름의 특징이 뭡니까? 구름의 특징, 밖에 보시면 구름의 특징이 구름, 맑은 날은 구름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름은 보통 하늘 어디에나 존재하죠. 그리고 특정 위치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 5분 전에 봤던 구름이 지금 다시 보면 위치가 이동돼 있고 그 모양이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바뀌죠.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보셔서 알겠지만 구름이 이제 비행기에 구름을 뚫고 있잖아요. 그러면 잡을 것 같지만 모양이 좋잖아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의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시각각해서 내부 구조를 제가 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특성과 굉장히 유사한 게 인터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은 하늘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나 이동하든지 간에 인터넷에 요즘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마찬가지, PC방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연결. 특정 위치에 구독되지 물론 이제 물리적인 장비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형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구름의 형태가 시시각각 변하듯이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붙였다 뗐다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형태가 인터넷이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과 인터넷이 동일한.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왜 인터넷과 동일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 클라우드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클라우드라는 건 공유되는 사업입니다. 이따가 배우겠지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자기네들의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 인프라를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죠. 그래서 공유되는 자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다. 이 특성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다양한 IT 자원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뭐 로컬에서 사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이런 IT 자원들을 클라우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원들, IT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IT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과 이용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용자로서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 접근할 수도 있겠고 개발자로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단지 뭐하면 인터넷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IT 자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라는 CSP라고 하는 담당이 제공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여러분이 접할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클라우드 공부하시다 보면 CSP라는 단어를 알게 되실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라는 게 CSP인데 클라우드 제공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고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런 글로벌 CSP 회사들이 있고요. 말 그대로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NHN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휘트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등등 다양한 국내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요즘 이런 클라우드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 업체가 또 존재합니다. MSP라고 하는 업체가 존재하는데 이 MSP는 뭐의 약점이냐면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 관리 서비스 제공자. 이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 나중에 말하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를 보면 IT 인프라 네트워크와 응용 프로그램 등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가끔씩 저희 학과 공지사항에도 올라오죠. 메탄의 채용 관련해서 메가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MSP 업체에서는 저희 저희 국내에서 메가존이 가장 상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MSP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이 CSP와 계약을 하게 되면 고객이 CSP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 CSP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응대를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계약을 따내게 되면 B2B 측면에서 중간에 MSP 업체를 이제 중간에 연결해서 MSP가 다양한 그 CSP의 서비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이런 CSP와 MSP 고객 측면에서 체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미리 좀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집중력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습 부분이 있어서 실습 전에 많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집중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역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 용어 자체는 나중에 나왔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1961년에 컴퓨터 학자인 존 메카시가 처음 제안했어요. 존 메카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인공지능 융합학부 학생 있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어요? 계시죠? 네, 존 메카시가 어떤 분입니까? 존 메카시. 존 메카시라는 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에 제안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공지능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IT계의 뭐랄까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61년에 이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 유틸리티 컴퓨팅은 말 그대로 컴퓨터 자원을 모처럼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 유틸리티처럼 제공되는 기능을 앞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컴퓨팅 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 학교나 그 측면에서 컴퓨팅 자원은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로컬에서 사용하는 이 컴퓨팅 자원을 앞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전기나 수도와 같이 공공 유틸리티처럼 사용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전기 사용한 만큼 지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거는 컴퓨팅 자원을 공공 유틸리티처럼 쓰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도록 하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죠.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로 가보면 최초의 우리 컴퓨팅 측면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 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 메인프레임은 다른 말로 하면 큰 쇳덩이를 의미하는 빅 아이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옛날 영화나 옛날 드라마 보시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어떤 방 안에 가득 차 있거나 건물을 가득 차 있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 컴퓨터의 사이즈가 컸죠. 대형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 컴퓨팅 시대에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대형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 메인프레임이고요. 오늘날에도 사실 금융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메인프레임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독소적인 부분에서만 사용되고 1960년대에서는 초창기에 이 메인프레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메인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고성능 퍼포먼스를 내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비용. 메인프레임이 처음 구축을 할 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굉장히 필요했고 유연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말하는 유연성은 우리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는데 기획자 측면에서는 계속 다른 어떤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인프레임은 고정된 구성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뭔가 변경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메인프레임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엄청난 고비용이 투자되어야 했죠.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했다. 그 벤더 종속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보통 지금은 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한다면 IBM 회사의 그 장비가 고유 명사가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메인프레임 제조사가 IBM에서 굉장히 많은 메인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IBM 메인프레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메인프레임에서 구현한 것들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벤더의 기술에 종속되어서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 어려웠고, 예를 들면 다른 IBM이 아닌 다른 메인프레임을 구매하면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됩니다. 이런 벤더 종속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것은 중앙 집중식 처리였어요. 이 메인프레임 하나를 두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로컬 네트워크에서 더미터널, 우리가 말하는 더미가 이제 더미가 뭐지? 멍청한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 터미널의 입력을 아주 간단하고 결과감을 갖는 형태의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의 클라이언트와는 좀 다르거든요. 더미 터미널이 이 메인프레임이 요청하고
있었다는 형태로 썼는데, 그래서 모든 그 처리가 메인프레임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 처리 측면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다, 그런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960년대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어떤 게 등장했냐, 알파넷과 네트워크 발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알파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컴퓨터 네트워크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알파넷 1969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방위부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알파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알파의 약자를 보시면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드밴스드한, 뭔가 진보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었어요. 이 알파가 나중에는 뭐 디펜스라는 앞에 단어가 추가돼서 뭐 디펜스 어드밴스가 비알파로 바뀌고 다시 알파로 바뀌고 이런 히스토리였는데, 아무튼 이 미국 방위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우리 유명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넷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GPS라든지, 그리고 비행기 기술 중에 하나인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핫한 인공지능 측면에서도 처음에 진입을 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메인 연구들을 이 알파라고 하는 기관에서 연구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알파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알파넷의 영향을 받아서 이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이 알파넷이 등장하기 전에의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였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회선 교환 네트워크, 회선 교환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끝에 있는 분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하나를 점유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지금 현재 전화 기능과 비슷한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통신하려면 그 A와 B 사이 간에 통신 라인을 점유를 해서 그 점유된 라인은 다른 네트워크 트래픽이 침범할 수 없는 형태가 이 회선 네트워크였어요. 이 회선 교환 네트워크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뭐였어요? 자, 모두 앞을 보십시오. 회선 교환 네트워크의 단점이 뭐였을까요? 네? 네. 1대1로만 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라인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 자원이 점유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새로 등장한 기술이 뭐냐면 패킷 스위치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그건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의 우편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내려는 그 물건을 패키징을 해서 우체국에 보내면 그 우체국에서는 다수의 우체국 배달물을 일단 경로로 같이 보내는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도로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도로도 다수의 자동차가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베스트 에포트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차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패킷 스위칭 기술. 이 패킷 스위칭을 통해서 라인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낸 데이터와 A라는 사람이 보낸 데이터와 B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같은 라인에 같이 보낼 수 있는 기술이 패킷 스위칭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만 설명하더라도 사실 뭐 두세 시간은 훌쩍하는데, 1969년에 패킷 스위칭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가 알파넷이라고 하는 전신이 생겨났고, 이 만들어질 때 당시 목적은 뭐였냐면 핵 공격 시에도 통신망을 유지한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망가져도 통신이 되도록 하는 가용성이 높은 형태의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라우터라는 게 사실 메쉬 형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름이라는 그 안에는 사실 라우터가 굉장히 많이 얽혀서 껴 있는데 중간에 라우터가 하나 망가져도 어떻게 돼요? 이쪽 네트워크 라인이 지금 망가졌으니까 또 다른 대안적인 경로로 패킷을 보내야겠다 라고 하는 라우팅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기술 프로토콜이 개발돼서 이런 핵 공격 시에도 통신을 유지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로컬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지금 한정적인 로컬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보다 원격 컴퓨팅의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지금 410호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다른 친구와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옆에 있는 라우터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파넷이라는 걸 통해서 원격 컴퓨팅이 가능했다. 위치와 상관없이 네트워크가 가능했다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1969년에 알파넷 등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파넷 등장과 함께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CP/IP 프로토콜이 개발됐습니다. 이 TCP/IP 프로토콜은 뭐냐면 일단은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시스템. 이 네트워크 수업 들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데이터 통신이나 네트워크를 들으십니까? 3분의 1, 2 정도 되는데 나중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클라우드 쪽을 보시면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크 이야기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은 사실 표준과 표준이 만나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네트워크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OSI 계층 모델을 기준을 만들어 여기 말하는 7계층이 각 층별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내가 택배를 보내면 그 택배를 받는 쪽은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U 같은 데서 많이 보내는데 CU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냥 받아서 라벨을 붙이고 오죠? 거기다 보관을 해놓잖아요. CU의 역할은 그거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는 뭐가 있어요? 그 쌓여있는 택배들을 가져가서 어떤 우체국이나 집화 처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역할만 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도착한 택배를 어느 곳으로 갈지 또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프레기 같은 깨지기 쉬운 것들은 따로 처리하도록 뭔가 배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 용도별로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패킷을 보내면 목적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7계층에서 동작하는 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계층이 만들어졌고 표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표준이 만들어지면 뭘 의미하냐? 각 회사별로 이 표준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간의 장비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표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표준이 만들어졌고 그 표준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7계층의 텔레, FTP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고 트랜스포트 계층에는 TCP,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TCP, UDP 이런 유명한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초창기엔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각 회사별로 내 프로토콜이 더 우수하다, 이거보다 내게 낫다 이런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결국 만들어진 게 이 주요 프로토콜들, 이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일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프로토콜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세트가 이 TCP/IP 프로토콜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서 평화 통일을 이룬 프로토콜 세트가 뭐다? TCP/IP 프로토콜 계층이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토콜들이 결국 표준화가 된 거죠. 표준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기종의 장비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프로토콜의 표준도 정해졌고 연결이 가능이 됐고,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 간의 경쟁을 통해서 통신 속도와 안정성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실현되기 위한 발판이 네트워킹 측면에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컴퓨팅 기술 측면에서도 1960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인프레임 컴퓨팅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인 중앙 장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항상 망해버리는 건데, 그 이후에 1970년대부터 미니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미니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니가 아니고 좀 큰 시스템이긴 한데, 이러한 등장으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형화됩니다. 소형화된다는 의미는 그 하나하나의 장치도 소형화되면서 그 장치들의 예를 들어 CPU, 메모리 같은 것들이 저렴이 점점 저렴해지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1980년대 개인이 하나의 컴퓨터를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졌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 능력의 향상, 개인 소유가 가능해지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분산 컴퓨팅의 초보적인 형태로 진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중앙 집중식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컴퓨터가 모든 걸 처리했는데, 이제는 뭐다? 분산 컴퓨팅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형태였지만 1980년대 말에는 초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각 그 워크로드라고 하죠. 해야 될 일들을 분산된 시스템들이 컨트롤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로 90년대에는 서버의 대중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서버가 S86 서버 같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렉에 꼽혀있는 얇은 서버 있죠.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버들이 1990년대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가 그 대수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증가된 이유는 분산 컴퓨팅 기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하나의 컴퓨터가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서버들이 분산되어서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거죠. 작업을 분산시키는 기술이 분산 컴퓨팅 기술이고, 이 기술이 발전했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서버가 동시에 동작을 하면서 요청을 처리했어요. 예전에는 이 웹 서버라든지 왓 서버가 하나의 큰 덩어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망가지면 그냥 망가지는 건데, 이제는 웹 서버들을 다수로 둬서 각 서버별로 워크로드 처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용성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용성이 뭘까요? 가용성을 영어로 하면 availability거든요. avail이 뭡니까?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서버들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의미는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의 웹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웹서비스를 항상 가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할 때, 트래픽이 점점 많아졌을 때 추가적인 서버를 여기다 도입하면 처리 능력을 확장하는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서버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다? 분산 컴퓨팅 기술 측면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윈도우가 이때 당시에 이제 개인들에게 배포가 됐죠. 굉장히 GUI 환경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뭐 윈도우 9 정도 되겠죠. 이때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운영체제로 등장하면서 대중화가 된 거죠. 개인용 그 운영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그리고 이 윈도우라는 거는 단일 사용자 운영체제로 설계됐습니다. 사용자 한 명이 하나의 운영체제를 컨트롤하는 형태로 최초에 개발이 된 거죠. 컨셉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어요. 그거는 지금 윈도우 측면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서 물리적인 서버 하나에서만 전작으로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서버가 어플리케이션마다 하나의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3개면 물리적인 서버가 몇 개? 3개요. 그래서 결국은 서버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기업 문화와도 관련인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공통 인프라를 공유하기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기획 쪽이랑 개발 쪽, 또 개발 쪽에서도 A, B, C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자들별로 이 하나의 서버가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산을 옆에 있는 부서와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반납하라면 잘 반납. 현재 기업에서도 많이 겪는, 저도 겪었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하나의 서버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결국은 또 이 서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웹 기반으로 바꾸려고 더 많은 서버를 이제 구매하게 됩니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서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더 비기닝이라는 그 영화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넷플릭스였나? 디즈니였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홍보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이조스라고 하나요? 그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 만든 그분이 이제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인데 베이조스가 최초의 온라인 서점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뭐 스토어긴 한데 좀 쉬우신 분들끼리 잠깐 봐서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하다가 결국 오프라인 서점의 한계를 온라인에서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왜냐면 오프라인은 제한된 책의 개수가 존재하고 온라인은 사실 DB의 그 용량과 맞먹을 정도로 다양한 책을 우리가 전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서점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가 막 이런 게 떴었대요. 온라인의 그 상승세가 몇백 퍼센트가 아니라 몇천 퍼센트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어떤 광고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몇천 퍼센트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가 이제 1990년대쯤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막 회사에서 모으는 구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많은 수의 서버가 등장했고 구매가 됐고 하지만 서버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았다. 활용도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버의 수는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무어의 법칙. 서버 이 반도체 측면에서 여러분들 여기 인공지능영화학부에서 반도체 공부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어의 법칙 뭐냐면 무어라는 사람이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반도체라는 칩이 성능이 18개월 또는 24개월마다 성능이 2배로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규칙을 발견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져보니까 이 규칙이 성립하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결국 반도체 칩의 성능이 계속 뭐 거의 2년에 한 번씩 2배로 더블링이 되는 거죠. 이 무어의 법칙과 함께 우리가 서버 교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서버를 한번 구매하면 그 서버를 보통 회사들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버의 물리적인 어떤 사용 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일반적으로 평균 5년 정도 되거든요. 빠르면 3년. 그래서 서버를 이 3년에서 5년마다 바꾸고 그리고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바꿀 때마다 어떻게 된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2배로 올라가게 돼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뭘 의미하냐면 내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CPU의 활용도는 사실 요만큼이에요. 주황색 나오는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보통 이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그 CPU의 활용도보다 어떻게 좀 더 많은 성능을 갖는 서버를 구매하죠. 그걸 바로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서버를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그리고 성능 유지 측면에서 헤드룸을 확보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보통 내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3이라는 성능을 요구한다면 보통 서버를 5짜리 서버를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헤드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헤드룸을 사실 저기 그 사진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룸은 말 그대로 헤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얼굴 주위로 그 정도의 그 뭐랄까 여백이 있어야 사진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랑 그냥 이쪽 분야에서는 헤드룸이 어느 정도의 그 패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서버 구매할 당시는 우리가 헤드룸을 고려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은 사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서버를 구매했을 때는 여기가 처음에 서버 구매 당시라고 봤을 때 헤드룸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원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이만큼. 근데 이걸 감내하고 서버를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서버의 실제 워크로드는 서버의 용량의 증가 속도만큼 증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넣었죠, 그죠? 그리고 서버 교체 사이클은 보통 5년이라고 했어요. 5년 동안 사용하다가 서버를 구매했네. 그리고 나서 서버 구매하면 뭐 해야 돼? 성능이 2배가 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워크로드는 사실 더 많은 성능을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내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는 사실 이만큼의 CPU 사용량을 알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헤드룸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서버를 5년을 구매하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서버 활용도는 급격히 커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는 이때 당시 1990년대는 서버를 굉장히 많이 구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서버를 많이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서버의 CPU가 유유 상태. 만약에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라는 게 필요한다면 99%가 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상화 기술에 의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 가상화 개념은 사실 2000년대에 등장한 건 아니고 1960년대 이 메인프레임을 줄기차게 만들던 IBM에서 처음 시도됐어요. 그때 제랄드 포펙 그리고 로버트 골드버그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분이 논문을 발간합니다. 1974년에 가상화 가능한 3세대 아키텍트의 정규 필요사항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게 프리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확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보시면 좋겠고 보시면 메인 화면에 그림 하나 있죠. 오른쪽 그림인데 여기서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정의를 합니다. 이때 구현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상머신이라는 개념 정의인데 이 가상머신은 가상화된 프로세서와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는 서버, 머신을 우리가 정의해놓고 이 가상머신이 구동되기 위해서 어떤 녀석이 필요하냐? 오늘날의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VMM이라고 했어요. 가상머신 모니터라고 해서 VM이 동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녀석이 필요하다라고 정의한 거죠. 그때 당시에 VMM, 지금 현재는 하이퍼바이저라고 자세히 배울 건데 이 하이퍼바이저 또는 VMM이라고 하는 녀석이 크게 세 가지 성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정의했어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의 동등성과 성능의 효율성, 자원 제어의 완전성이 갖춰져야 된다. 뭐가? 하이퍼바이저. 다시 살펴보면 환경의 동등성이라는 건 뭐냐면 VMM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VM은 가상화된 물리적 환경과 가능한 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원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이 VM 안에서 동작한다고 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기존의 서버, 물리적 서버에서 동작하던 것과 동일한 환경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D카드를 사용하듯이 동일하게 사용해요. 뭔가 이 가상머신을 위해 별도의 API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듯이 이 머신을 사용해야 된다. 환경의 동등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성능 측면에서 성능의 효율성입니다. 이 가상화된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왜냐하면 이 VMM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VM이라고 하는 이 머신이 기존의 하드웨어를 접근할 때 하나의 레이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의 저하는 뭐하다? 불가피하지만 이 저하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성능을 최대화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성능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가져가면서도 명령어들이 물리적 하드웨어상에 직접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VM이 A라는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 A라는 작업이 이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수행이 되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원 제어의 완전성 이건 뭐냐면 VMM 여기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VMM은 이 하드웨어를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잠깐 비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을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접근하겠죠. 그때 이 공공시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가 중간에서 이 자원들을 컨트롤해줘야 되는데 이 VMM은 그래서 말하면 정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사용,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원 제어의 완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M 세 가지 성질은 뭐냐면 최초의 이 가상화 개념이 처음 도입됐을 때 하이퍼바이저 또는 VM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성질이